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범래입니다. 앤서입니다. 네, 오늘 또 둘이 합니다. 신난다. 안내님께서 사실 이게 저희 녹화길 기준으로는 새해 첫 녹화거든요. 그치. 그쵸. 그러니까 2022년이 오고 나서 첫 녹화인데 첫 녹화에 안내님께서 백신 2차 접종을 받으셔서 네,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맞으셨는데 1차 때도 괜찮았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선 뭐 중요한 건 백신을 2차까지 맞았다는 거겠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안내님이 안 계시지만 예정대로 제가 이제 예고했던 대로 3부작으로 제가 경제 관련 에피소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언제나와 같이 댓글과 후원을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 후원으로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감정가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아,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감정가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좀 등락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회 경계성 성격장애에 4,000원 123회 네트워크학 개론에 5,000원 그리고 124회 코로나 백신 토론에 3,000원 그리고 125회 최면에 4,000원 그리고 뉴스브리핑 41회부터 44회까지 4,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2022년을 들어서고 첫 녹음이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연말 상여라는 이름으로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3만 원을 와,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주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후원해 주신 금액만 해도 저희가 거의 2회분 정도의 지지익선을 녹음할 수 있는 스튜디오비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좌 후원으로 N행시님께서 4,100원을 네. 후원을 해주시면서 앤서님께서 앤서로 이행시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예전에 그분이죠. 아, 사행시 해주세요 네. 하고 입금해주셨던. 지지익선으로 4행시 해주세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앤서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일 어려워 보여서 온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후원 다 읽고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생각해보세요. 예. 그리고 팟빵 후원으로 초망님께서 코로나 백신 접종 토론에 1,000원 그리고 을지마사76님께서 투자의 기본에 1,000원 그리고 이장관 부산 감독기원님께서 투자의 기원에 500원 최면에 500원 그리고 백신 접종 토론에 500원 그리고 뉴스브리핑 2021 데카콘 결산에 500원 새해를 여는 중대재해처벌법 500원 그리고 지금 펫코노미 편에 5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장관 부산 감독기원님께서는 저희가 뉴스브리핑이 플로 오리지널로 바뀌면서 타 플랫폼에는 약간 공지사항이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당분간만 공지사항을 올리고 이제는 뉴스브리핑에 업로드가 안 될 텐데 이 공지사항에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자동으로 걸어놓으신 거 아니죠, 후원? 정말 이게 감동 그 자체였어요. 그니까. 물론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공지사항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쵸. 이게 올리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좀 토론을 했었는데 이렇게 공지사항에 후원을 해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상상을 못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넘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정기 후원해주고 계시는 에나닉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안내님이 없으니까 댓글을 좀 많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행시 먼저 해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뭐 시키셨는데 해야죠. 뭐 어떡해. 들어보고 별로면 댓글 읽고 한 번 더. 자, 제가 운을 띄워드려야겠죠? 예. 이행시니까 가볍게. 사행시가 어렵지 뭐. 네. 앤서 발제는 서라운드 돌비 사운드로 들어주세요. 자, 댓글 읽고 다시 들어보는 걸로. 짜증나. 아니, 내가 왜 김범래한테 갑질을 당해야 돼? 자,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할모20님께서 외국에 살고 계신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하나 읽어보려고 해요. 이분께서 미국에 살고 계시면서 느낀 건 한국의 방역 조치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좀 약한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 외국의 시선과 한국의 시선이 다른 점을 좀 많이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분은 백신을 안 맞았으면 퇴사하라고 얘기가 나왔던 회사들 중에 하나에 재직하고 계시대요. 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외국이 이렇게 자비 없이
이런 미국의 조치들이 좀 극적극적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방역 조치가 좀 더 덜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90% 정도 맞았잖아요, 성인은. 근데 그거에 비해서 미국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해도 60%, 뭐 70%가 안 되게 맞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댓글로 이의형님이 플로 정기권을 끊어야지 우리 에피소드 들을 수 있지 않냐고 댓글 달아주시기도 했는데요. 플로 내에서 정기권 구입은 필요가 없고요. 오디오 콘텐츠는 로그인만 하셔도 청취 가능하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앱 설치하시고 가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또 외국에서 또 플로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듣기가 어렵다. 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런 케이스는 저희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다 한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플로 측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우선 댓글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골드가마니님께서 이게 좋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찾아보니까 좋아요가 정말 숨어 있어요. 방송 정보에서 에피소드 들어가서 에피소드 정보를 열어서 점점점 표시를 누르면 좋아요가 있더라고요. 진짜 소름 돋는 거는 좋아요가 몇 개 찍혔는지 우리는 몰라. 아, 그래요? 우리 볼 수가 없고요. 조회수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많이 부족하네요. 네, 구독자만 확인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또 외국에서 듣기가 어렵다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내용을 좀 모아서 나중에 플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로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놈나님, 주간 시트콤 환가소님, 시드락포에버님, 아까 말씀 주신 골드가마니님, 할모이심님, 에디어셀린느님, 홍서가 KT 탈출하자님 등등 많은 분들이 플로로 이제 뉴스브리핑 들으시고 팟빵으로 오셔가지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게 플로가 이게 맞나 싶죠? 이게 저희도 물론 플로와 계약이 돼서 굉장히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 이런 팟캐스트의 생태계를 많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빨리 그쪽에도 댓글이 열리고 뭔가 커뮤니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영찍님께서 멍사기님이랑 두 분이 이제 짤을 귀여운 걸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플로에서만 뉴스 브리핑을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봐. 귀여워. 이렇게 개가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그래서 제가 막 중얼중얼 댓글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최면 댓글에 매운 낙지볶음님이 우리가 얘기했던 거긴 한데 이제는 제목만 봐도 누가 발제했는지 너무 잘 보인다고 저번에 관심 있는 발제만 선택해서 들었는데 전부 제 발제였다고 했던 분도 계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매니아분들, 소수의 매니아분들을 위해서 니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에피소드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앤서님 이행시는 만족한 걸로. 네. 생각 많이 했다고. 엔저 호황 막 이런 거 생각. 엔저 호황 뭐야? 서브 프라임 모기지. 그걸 생각을 못했네. 괜찮네. 엔저 호황 서브 프라임 모기지로 괜찮네요. 네, 오늘 경제 에피소드에 맞는 이행시였고요. 네, 예. 오늘 이제 에피소드 들어갈 텐데 오늘 에피소드는 2부작이고요. 두 편에 나눠서 2주에 걸쳐서 올라가게 될 텐데 제목을 아주 파격적으로 지어봤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보다 파격적인가요? 더 파격적이에요. 진짜? 부동산 불패신화는 약간 뭐 주택이 없으신 분들이 솔깃솔깃 할 만한 그런 토픽이었는데 오늘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모두가 소스라칠 만한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은퇴, 노후, 파산입니다. 소름 돋았어.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은퇴, 노후, 파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2부작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투자 에피소드의 메인이 되는 제가 이제 3부작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거의 메인이 되는 생애자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자, 오늘 할 얘기는 은퇴를 앞둔 세대인 분들 그리고 아직 젊은 분들,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청취자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도 모두 도움이 되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투자의 기본이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약간 투자의 약간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서 그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번 에피소드가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이 은퇴, 노후, 파산인데 앤서님, 대한민국의 노령층의 빈곤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노령층 중에 몇 퍼센트가 빈곤할까요? 20%? 20%? 노인 빈곤율은 40.4%입니다.
노인 엄청... 10명 중 4명이 조금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중인데 자, 이게 OECD의 몇 위일까요? 거의 꼴등 수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꼴등이라는 게 그쵸.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상황이 거죠. 안 좋다. 그쵸. 이게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1위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대한민국 노령층에 계신 분들이 좀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우선 국가의 역사가 좀 짧죠. 네. 6.25 때 태어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좀 장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가 이제 일제 치하에 있을 때부터 이제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의 노후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정보가 사실 대한민국엔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생애자산관리, 즉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친 자산관리와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 얘기가 젊은 분들이랑 어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 저 뭐 은퇴하려면 아직 한참 넘었는데요. 뭐 저만 해도 제가 30살이라고 치면 아니 은퇴하려면 30년 남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시죠? 건강을 챙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건강할 때. 그렇죠. 체중 관리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체중이 관리될 때입니다.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은퇴 준비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은퇴가 오지 않았을 때죠. 그런 느낌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 오늘은 모시에 밀레브스키의 Are You a Stock or a Bond라는 책과 여러 자료를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의아해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좀 찾을 수 있는데요. 이런 거 있죠. 공부는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이거 학생들, 지금 초중고생분들 듣고 계시면 뭐 맨날 공부 열심히 하래요. 엄마든 아빠든 선생님이든 뭐 오랜만에 친척 만나면 뭐라고 안부를 묻죠? 아유. 공부는 하고 잘하니? 뭐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반에서 몇 등 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왜 물어볼까? 잘 살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돈을 벌고 계시니까 앤서님도 돈을 아껴 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그쵸. 왜 아껴 써야 될까? 나중에 잘 살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뭐 금융 공부해야 된다, 경제 공부해야 된다 이러는데 왜 해야 되나? 그리고 왜 요즘 젊은 층들의 꿈의 직업이 공무원이 되었을까? 이 모든 내용을 오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앤서님과 저 포함해서 뭐 안느님이 계셨어도 똑같을 거고 돈을 열심히 벌고 있고요. 열심히 아껴 쓰라고 해서 아껴 쓰고 모으라고 해서 모으고 투자도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도 하고 열심히 살지만 목표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아껴 쓰면서 자산을 증식할까요? 노후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저는 노후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지금 제가 은퇴 노후 파산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뭐 노후 때문인가? 라고 싶기도 한데 지금 청취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그냥 아껴 쓰라고 하니까. 그냥 주입식 교육 같은 거죠. 그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막 너무 많이 쓰다가 욜로 하다가 망할까봐 그래서 최소한 모아두는 거기는 하죠. 그렇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돈을 아끼고 모아서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으고 뭔가 자산을 증식하는 분들이 없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열심히 벌고 모으고 또 투자하는 이유는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 이후라는 건 이제 돈을 안 벌 때잖아요. 돈을 벌어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수입이 없어지면 얼마나 힘들까를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결혼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러다가 이 책을 만났을 때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내 이 궁금증에 이런 뭔가 해답을 제시해주는 책이 있구나 이렇게 좀 놀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 모아서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파이어족 얘기는 요즘 많이 나오죠. 그쵸. 조기 은퇴를 원하는 뭐 그런 건 전 전혀 없고 전 100살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봇 맞아. 그런 건 없고 그냥 인생의 후반기가 조금 더 윤택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후반기라는 게 40대일 수도 있고 60대일 수도 있고 80대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라서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시작해 볼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영, 미들, 마지막은 올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어릴 때, 뭐 중간일 때, 늙었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투자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보면 영, 어릴 때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기만 해요. 그래서 이걸 차입한다고 합니다. 돈을 쓰기만 하고 미들일 때 그러니까 중간일 때 비로소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건강을 소비해가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이런 걸 벌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시 올드가 됐을 때
그때 다시 소득이 없어지고 자산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미들로 살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별로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100세고 60세의 정년이라고 생각하고 30세에 일을 시작했으면 30%만 소득이 있는 구간인 거예요. 물론 뭐 사업을 해서 뭐 70대에도 뭔가 사장님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 3, 40년 동안의 미들 구간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올드 구간의 약간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투자론을 하우스홀드 파이낸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걸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반에 걸친 이런 투자 관점인데 하우스홀드 파이낸스라고도 하고 롱텀 파이낸스 포트폴리오 초이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롱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간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투자 좀 하신 분들은 뭐 주식을 장기 보유하십시오. 그건 몇 년이죠? 10년? 10년. 네. 그치. 엄청 길면 10년. 근데 뭐 많이 보유하세요라고 해도 뭐 1년 정도면 1년 정도면 그래도 많이 참았다 이러잖아요. 그쵸. 한 2년이면 진짜 장투했다 이러지. 그치. 뭐 5년 뭐 봐라 이러면 5년을 어떻게 보냐 씨.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얘기하는 롱텀은 우선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롱텀은 10년, 20년, 30년을 말하고요. 이 관점에서 오늘 장기간, 장기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1, 2, 3년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생애 전반에 대한 자본 구조를 좀 알아볼 텐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생애 전반에 걸쳐서 어릴 때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뭐 미들 이럴 때 뭐 소득도 없고 차입한다면서 어떻게 0일 때 가장 큰 자본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본, 그것은 바로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이라 하면 뭐가 있지? 체력 같은 건가요? 나 혹은 자신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자본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이 인적 자본, 나에 대한 자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생애 전반의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앤서님도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요즘 찾아보니까 아이 한 명을 낳아서 대학생까지 만드는데 4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네. 분명히 내가 대학생 때 1억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한 2억 정도거든요. 나도. 그새 또 늘었네. 그래서 뭐 4억이라고 하니까. 네. 자, 4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앤서님이 혹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지금 완전 깐난애기예요. 1살. 여러분한테 수중에 4억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 아이를 공부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그 4억을 자식의 명의의 주식통장이나 채권통장이나 부동산을 매수해서 자산에 증식을 시켜주겠습니까? 공부시키지 않을까요? 공부시킬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대학교에 간다고 하면 20년이거든요. 그쵸. 자, 4억짜리 통장을 미국 나스닥 100에 넣어놓고 20년이 흐르면 그게 훨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금융 교육을 듣고 나서는 이 후자로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그래도 공부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제 여기서 들어보시는 분들 중에 약간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은 그래도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투자를 좀 배워봤던 분들은 4억을 20년을 묵히면 인플레이션 빼고 실질 수익률만 봐도 한 10배는 오르지 않을까? 40억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돈만 많아도 안 되지, 그래도 교육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교육을 시켜랍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괜히 뭐 정서적인 게 중요하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교육이 투자 상품이라고 보면 교육의 실질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사람 한 명을 20년간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갔을 때 벌어들이는 소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내가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데 투입한 돈에 비례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까? 그런 구조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교육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연간 실질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추산하는 거지? 뭐 이제 교육에 투입된 돈이랑 그 사람이 직업을 가져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이제 계산을 해본 걸 텐데, 네. 이게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20년 후에 뭐 40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인생은 20살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실질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20세까지 교육을 다 받아서 남은 80년의 인생을 계속 소득을 창출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실질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4억을 40억을 만드는 그 20년의 기간보다 그 4억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이 20세가 돼서 사회에 나가서 소득을 버는 나머지 40년이나 혹은 100세까지라고 한다면 80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40억을 훌쩍 뛰어넘을 거라는 거죠. 약간 나이브한 생각같이 들리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앤서님께서 어릴 때 태어나서 어머니께서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투입된 돈을 기반으로 그 투자금을 기반으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쵸. 그걸 생각해보면 뭐 투자금 회수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한테 네네. 그 수익률이 가진 않았겠지만 그쵸. 벌어들인 돈을 생각해보면 나름 그래 맞네. 이게 소득으로 보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만큼 하고 있는 것 같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사 학위를 받았다고 치고 학사 학위의 연간 실질 수익률이 15.2%라고 하고요. 주식이 6.8% 그리고 트리플 A 회사채가 2.9%, 금이 2.3%, 장기 국채가 2.2%, 주택이 0.4%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 수익률이니까 인플레이션을 걷어내고 본 거예요. 인플레이션 포함하면 아까처럼 4억이 40억 됐겠지만 그 인플레이션을 빼고 실제로 벌어들이는 실질 수익률이 얼마냐를 보면 이 교육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지 못하는 기회비용, 학비, 시간 투입을 감안하더라도 자식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다. 이렇게 책에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부자들이 왜 그렇게 자식 교육에 힘쓰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좀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부자들이 돈이 있어서 20년 굴리고 어쩌고 해서 뭐 40억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면 교육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부자일수록 교육을 더 빡세게 시키죠. 유학까지 거의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육이 가져다주는 수익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린 시기 인생의 어린 시절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인생에 대한 투자이고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심지어 수익률이 강하게 보장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대학교 입학 어쩌고 하면서 20년 세월을 봤지만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죠. 네. 뭐 100세 시대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수록 인적 자본의 중요성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인적 자본 재투자예요. 그러니까 20년 어릴 때 20년 정도 남들 다 같이 하는 그 교육 기간 말고 우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인적 자본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장수사회로 일찍이 진입한 일본 같은 경우는 50대에서 60대들이 참여하는 시니어 직업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뭐 체력이 남아 돌고 열정이 남아 돌아서 이런 걸 듣는 게 아니죠. 인적 자본에 재투자를 하고 50살이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50년을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인적 자본에 재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빨리 어른 돼서 공부하기 싫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그 말이 배우면은 끝이 없다는 말이 되게 상투적으로 들리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격증, 면허, 기사, 기술사, 사업, 연구, 예술 등 우리가 인생에 걸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배우고 있고 혹은 그러한 지식을 배우고 있을 때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가 갑자기 짜잔 와서 인생이 갑자기 대박이 터진다는 게 아니라 인적 자본이 그만큼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인적 자본 얘기를 들으면 뭐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있네. 뭐 인적 자본 중요한 거 누가 모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인적 자본이 모든 투자의 시드입니다. 첫 씨앗이에요. 시드머니 같은 거군요. 맞아요. 인적 자본을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해서 인적 자본이 커지면 그 인적 자본을 소모하면서 그거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적 자본은 모든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인이자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적 자본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 책에서 밀레브스키는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적 자본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세 가지만 뽑으면. 학력? 비슷하게 첫 번째가 지식. 뭐 꼭 학력일 필요는 없죠. 네. 그리고 뭐가 중요하죠? 체력, 건강.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모르겠는데요. 그죠? 마음의 안정? 멘탈? 조금 비슷한데 네트워크예요. 즉 우리가 인적 자본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는
지식,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 그리고 건강, 그리고 마지막이 네트워크입니다. 자, 린다 그랜튼의 관계망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총 3개의 관계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와닿더라고요. 3개의 관계망. 첫 번째, 전문 지식 네트워크. 필요하죠. 일을 하다 보면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으면 아주 좋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광범위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맥을 넓힌다고 하면은 인맥을 막 100명, 200명 늘려서 그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서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다 납득이 되네요. 이 린다 그랜튼의 연구에 따르면 이 3가지 네트워크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정서적 네트워크란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기도 해요. 물론 결혼을 했는데 이 네트워크가 안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지금 청취하는 분들도 내가 전문 지식 네트워크, 광범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정서적 네트워크, 이 중에 어떤 네트워크가 취약한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조금 그쪽으로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문성이 있는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문성이 있어야지 이 전문직 네트워크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있죠. 친구가 의사가 됐다. 좋죠. 저도 변호사 친구 생겼을 때 어찌나 심적으로 안정이 되던지.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친구가 전기 기술사다더라. 와, 이러는 거죠. 아니면 친구가 갑자기 회사의 CEO가 됐다더라.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노력해서 전문 지식 네트워크를 늘릴 수도 있겠죠. 친구의 친구를 통해 소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사교 모임에 나간다거나, 동아리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늘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인적 자본은 우리 인생에 걸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까? 그걸 좀 알아보면 사실 이 자산군이라는 건 우리가 앞서도 자산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바뀌어요. 앤서님만 봐도 저만 봐도 10년 전에 주식 자산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끼케야 예금 자산? 그 정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 자산군의 이 파이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바뀌지만 보통 35세를 넘기 그 전까지는 전체 본인 자산 중 약 90%가 인적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그리고 35세를 기점으로 그 인적 자본은 줄어들기 시작해요. 능력이 조금 이제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잘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나이 들면서 네트워크 약해지는 건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식으로 이 인적 자본의 파이가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은퇴 전, 그러니까 60세쯤 혹은 50, 60대쯤 됐을 때의 인적 자본이 50%가 좀 안 되다가 은퇴를 확정 짓는 65세부터는 전체 자산의 10% 정도밖에 차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걸쳐서 나의 인적 자본을 금융자산이나 다른 자산으로 바꿔놓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체력도 있을 때 키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해보면 그러면 35세쯤 되기 이전에 인적 자본도 이제 나 스스로를 약간 멘탈을 단련을 하든 체력을 단련을 하든 네트워킹을 하든 좀 인적 자본을 만들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롱텀 포트폴리오 초이스 어떤 걸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인적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금융 자본으로 바꾸느냐의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게임에서 유리하게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적 자본 자체가 크면 좋아요. 그렇죠. 그럼 바꿀 수 있는 양이 많잖아요. 누구는 톨 사이즈에서 시작하는데 내가 그란데 사이즈에서 시작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인적 자본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면 된다. 이게 바로 인적 자본 재투자예요. 나이가 들었더라도 계속 공부를 해서 계속 기회를 만들고 계속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기저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인적 자본은 자산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산군. 지금 우리의 사람의 몸 하나하나를 다 지금 자본에 대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적 자본이 하나의 자산군이라면 위험 자산군일까요? 안전 자산군일까요? 이거 못 고르겠다. 슈레딩거 아니야? 위험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자, 이게 청취하는 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일을 해서 노동을 하든 아니면 기술을 설파를 하든 아니면 전문직에 종사를 하든 어쨌든 내 인적 자본을 갈아가면서 지금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건데 이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과연 위험 자산일까 아니면 안전 자산일까인데 우선 여러 학자의 의견이 있지만 대개 채권 혹은 국채에 준하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주로라는 얘기는 본인의 수익의 변동성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금 소득을 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소득을 벌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에 내 소득도 크게 변해. 그러면 이거는 조금은 위험한 자산군에 속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시장의 변화에 크게 상관없이 소득이 계속 일정해. 그러면 안전자산군인 거예요. 조금은 위험이 있는 인적자본 자산군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그런 거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타격을 빨리 받는 게 영업사원. 특히 뭐 럭셔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시장이 확 가라앉으면 럭셔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시장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다. 그러면 시장이 뭐 어떻게 움직이든 내 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인적 자본이 혹은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의 소득이 안전한지 아니면 좀 위험한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 그대로 사실은 위험이 있을수록 소득을 더 많이 창출할 기회가 있긴 하죠. 자영업도 사실은 시장에선 조금 위험 자산군에 속해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한번 휘청했을 때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특히 음식점 이런 곳은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거랑 좀 반대로 리스크가 큰 만큼 공무원이 맛집으로 대박날 수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식당은 맛집으로 대박날 수 있죠.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인적자본이 계속 자산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인적자본은 채권 혹은 국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안전자산군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채권이랑 똑같이 혹시 금리의 영향을 받나? 받나요? 자, 책에선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을수록 인적 자본의 가치는 오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적 자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해지하고 있어요. 해지하고 있다는 건 좀 위험을 비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금리가 낮아서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가 오른다는 건 물건을 사는 가격이 오르는 건데 임금이 오릅니다. 그렇죠. 네, 사실 요즘 임금이 미쳤죠. 근데 임금이 미쳤다는 게 최저소득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최저시급도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현장 노동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요즘 주류를 이루는 IT 쪽의 임금은 상상 초월입니다. 네카라 쿠베 당토? 그럼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걔네만 오르는 거지. 뭐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거기서 시작인 거죠. 이제 도미노처럼 조금씩 이제 회사는 올려주기 싫고 노동자들은 안 올려줘? 그럼 나 옮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싸움을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임금이 상승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금리가 낮을수록 인적 자본의 가치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인적 자본이 하나의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적 자본 소득이 안정적이면 무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을 적절히 섞으라는 게 저번 회차에서 알아봤던 포트폴리오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그 무위험 자산에 만약 인적 자본을 대입한다면 내 인적 자본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니 내가 주식 투자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듦에 있어서 내가 들어가는 거죠. 네. 내가 지금 어떤 자산군인가. 자, 그리고 이게 참 신기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내 인적 자본이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네. 투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지면 그게 맞죠. 네.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은 투자를 안전하게 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위험해. 고위험 직군이야. 막 시장이 흔들리면 내 소득도 막 없어질 때도 있고 막 생길 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요. 무슨 말을 하시냐면 인생 한 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투자의 이론 관점에선 반대예요. 자신의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내 소득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죠. 내가 안정적인 성향이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건데 어떻게 내가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 그쵸. 그렇게 되는 건데 이론적으로 보면 더 많은 고위험 자산군을 차지해야 되는 비중은 안전자산군을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이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무원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지익선의 의견은 아니고요. 김범래의 의견입니다. 뭐 이론상 네. 그렇다는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그 인적 자본이 어릴 때 가장 크고 점점 줄어든다고 했죠. 네. 그러면 사실
인적 자본이 가장 많을 때는 어릴수록이에요. 하루라도 혹은 1년이라도 어릴수록 인적 자본의 크기가 크죠. 앞으로 금융소득이나 뭐 자산으로 바꿀 만한 남아있는 인적 자본이 크기 때문에 이게 참 웃긴 얘기인데 나이가 젊을수록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 게시판 같은 데서 많이 본 얘기 같은데. 근데 이거는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25살이다.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날이 한 35년 남았죠. 그 사람이 한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는 것과 한 50세, 이제 자산도 좀 있고 돈도 있어요. 그분이 5천만 원을 땡겨서 주식을 하는 것. 그거의 무게감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갚아나갈 수 있느냐. 뭔가 투자에 실패를 했을 때, 그러니까 위험자산군에 투자해서 실패했을 때 복구가 가능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어릴수록 대출을 땡기는 게 맞다. 그런 예가 있어요. 지금 말을 대출이라고 해서 그렇지, 저 주변 사람들 보면은 좀 어릴 때 망하려면은 어릴 때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근데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어릴 때 망하는 게 오히려 낫지, 나중에 수습할 수 없을 때 자산을 다 잃게 되면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투자론에서는 이런 예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2030이다. 왜냐하면 내 소득이 좀 안전할 수도 있고 뭐 직장 생활을 한다면 혹은 내 인적 자본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상하게 중장년층이 그렇게 주식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론이 있습니다. 스톡 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이라고 사람들의 이해가 안 되는 비이성적 행동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이건 이제 투자론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젊은 층이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투자론의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얘기했듯이 생애 초기일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야 하고 생애 후기일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은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 초기의 위험자산을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땡기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서 인적자본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을 늘리란 얘기죠. 네네. 갈아 넣을 수 있는 인적자본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큰 소득을 만들면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3천 되시는 분과 연봉이 6천 되시는 분이 땡길 수 있는 레버리지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왜 어릴 때 그토록 도서실에 처박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대학은 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고민했던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죠. 20대 이전에 그러니까 뭔가 생애 초기에 투자했던 인적자본에 투자했던 그 결과물이 미래 레버리지를 땡길 수 있는 도움을 준다. 이건 뭐 아무리 얘기한다고 뭐 초중고생들이 그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초등학생이야? 세뱃돈 받는 거 다 삼전에 투자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막상 듣는 분들은 하나도 와닿지 않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투자 관점에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자산군이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해가는 이 흐름, 인적자본이 줄어들고 위험자산도 처음엔 많았지만 위험자산도 나이가 들면서 줄여주는 이런 거를 내가 지금 들은 내용들을 토대로 내가 해야 되나? 20대 때는 주식 비중을 60% 가져가다가 30대 되면 50% 가져가자. 뭐 40대, 50대 되면 뭐 좀 줄이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싶은데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뭐 팔로 오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미 그런 파생 상품이 있어요. 앞선 에피소드에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의 질 위에 있는 투자 상품을 어떻게든 옥석을 가려내려고 만든 게 파생 상품인데 지금 얘기해드리는 파생 상품의 이름은 TDF,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합니다. 처음 듣네요. 타겟 데이트 펀드는 빈티지가 있어요. 와인처럼 연도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과거 연도가 찍혀 있는 게 아니고 미래의 연도가 찍혀 있는데 그게 목표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목표 시점을 보통 자신의 은퇴 예정 연도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0살이고 30년 뒤인 2052년 빈티지를 가지고 있는 TDF를 찾는 거죠. 네네. 뭐 이렇게 1년 단위로 있진 않고 보통 5년 단위로 있긴 한데 그리고 이 펀드에 투자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 펀드의 흐름에 따라서 가입한 연도가 2022년이고 이제 마감 빈티지가 2052년이니까 처음에는 위험자산군의 배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요. 알아서. 네네네. 펀드가 알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위험자산군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요. 이 펀드는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요. 알아서. 이게 바로 타겟 데이티드 펀드입니다.
내 인적 자본에 맞춰서 투자를 해주는 거네요. 맞아요. 뭐 개별을 다 맞춰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시간 흐름을 전체로 두고 일반적으로 시간을 한 30년이면 40년이건 이렇게 잡아두고 위험자산군과 안전자산군을 잘 배분하면서 알아서 돌아가는 펀드예요. 자, 이 TDF라는 상품은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무려 1993년에 도입된 거고요. 2020년 기준으로 1,587억 달러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사를 많이 하나 요새? 사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은퇴 관리에 대한 역사가 훨씬 길죠. 네네. 네. 그리고 한국은 2013년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TDF 상품이 2개, 그리고 운용하는 자금이 2억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은 알게 모르게 상품이 107개로 늘어났고요. 운용하는 자산은 5조 2,300억 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우린 몰랐지만. 왜 나만 몰랐지?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이 TDF라는 상품을 모르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인적 자본을 투자론 관점에서 보면 그래, 어릴 때 좀 위험한 투자를 하고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투자를 하고 맞네. 그러면 그런 상품을 만들면 잘 팔리겠네 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죠. 우리나라엔 좀 늦게 나왔지만.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사실 은퇴연구소 같은 좀 이렇게 투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딴 거 고민하지 말고 TDF만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마케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만 좀 걸러들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채권을 투자하고 뭐 예금에 투자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막 비중을 줄여가고 늘려가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도 TDF 상품을 좀 알아봤는데 큰 돈을 넣기가 좀 어려운 게 2060년이 뭐 만기라고 치고 뭐 2050년이 만기라고 쳤을 때 그 사이에 큰 돈 필요할 일이 없을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펀드니까 중간에 해지하면은 안 되는 거죠? 뭐 그건 상품마다 좀 다르겠죠. 예. 네,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해지하게 되면은 손해보는 케이스들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보는 건데,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연금 펀드 같은 거 들기가 약간 애매한 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죠. 그 중간에 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아니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게 막 욜로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뭔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큰 시대다 보니까 좀 주저하게 되는 경향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근데 뭐 이 TDF가 그래서 만능 상품이냐? 또 그런 건 아닌 게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면서 운영을 해주잖아요. 뭐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많이 해주잖아요. 운용 그 수수료가 좀 비싸요. 그만큼.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품이 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뭐 30분 넘게 얘기했나요? 이토록 중요한 인적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스크 헤지도 적극적으로 수행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인적 자본이라는 자산군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요. 우리가 주식에 보험 들습니까? 못 들죠. 뭐 들자고 하면 들 수 있죠. 뭐 풋옵션을 걸거나 뭐 콜옵션을 걸거나 이렇게 옵션을 들 수 있지만 인적 자본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보험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죠. 상해보험은 물론이고 생명보험까지 드는 분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사망했을 때. 그리고 인적 자본이 훼손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를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산인데 이 보험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인적 자본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책에서도 이 인적 자본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독자에게 이 인적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뭔가 주입시키기 위해서 책에 거의 3분의 1을 써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새로운 시각이에요. 내 몸뚱아리가 자산군이었다니. 이렇게 형편없는 자산군이. 뭔가 그러네. 이게 만약 자산군이면 운동을 좀 해야지. 그치. 건강을 좀 챙기고. 주식 오르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인적 자본은 내가 늘릴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범래님, 근데 이거 책 읽으신 게요. 네. 원서인가요? 아니요. 그 번역서가 있어요. 번역서 제목을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당신은 채권인가요? 주식인가요? 라는 책인데 이게 무려 미래에셋에서 번역을 한 책입니다. 자, 이제 인생 전반에 걸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좀 지식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 방식에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죠? 채권? 그리고? 예금?
예금 뭐 이런 거 얘기했죠. 하지만 롱텀에서는 달라집니다. 롱텀은 정말 긴 시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20년, 30년 이렇게 산정하는 거면 예금과 채권은 절대로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기본이라는 에피소드가 중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투자의 기본에서 얘기했던 안전자산군 예금, 채권은 대부분의 투자서들을 보면 항상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가 예금을 10년을 들었다. 위험합니다. 손해죠. 네. 이게 인플레이션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예금에서는 붙는 금리가 거의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 당시엔 있다고 생각해도 네네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익률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쵸. 자, 인플레이션은 긴 기간에 걸쳐서 큰 규모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현금과 예금 혹은 장기 고정금리 채권 같은 건 다 위험자산으로 바뀌어요. 롱텀으로 보면. 롱텀. 아주 길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얘기 있어요.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보통은 정부를 이제 비판하기 위한 기사인데 근로자가 몇 년간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실제로 지표도 있어요. 지수가 있는데 PIR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라고 해서 근로자가 한 25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시면 서울에 집 한 채 사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목표로 내가 만약에 1년에 진짜 말도 안 되지만 1년에 1억을 모을 수 있어. 그리고 저기 보니까 서울 뭐 이렇게 노도강 이런 데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대? 그럼 내가 10년만 1억씩 10년을 모아서 저걸 사겠다. 이런 목표로는 평생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안전자산군의 기준이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를 배우면 맨날 안전자산군에 얼마 배분하고 위험자산군에 얼마 배분해라 뭐 아까 인적자본 얘기할 때도 했죠. 근데 이 롱텀에서는 안전자산군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긴 시간을 가정하면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군이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물가 연동 채권이에요. 물가 연동 ETF 이런 거 아니고 채권이요? 채권이에요. 이 상품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채권인데 물가 연동채라고 해서 물가에 연동돼서 채권의 본드랑 그 가격을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장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이 안전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물가 연동 채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사실 유일하진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연동을 감안해주는 건 대부분 안전자산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장기 채권이든 고금리 채권이든 현금이든 예금이든 적금이든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의 부모님 세대는 예금 적금으로 평생을 사셨죠. 그렇죠. 우리 때랑은 금리가 달랐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금리가 달랐으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만큼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채권과 예금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주식은? 롱텀으로 보면 주식은 어떨까? 주식을 내가 10년을 보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 들어간 지 10년이 안 돼가지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로 주식은 과연 10년, 20년, 30년을 놓고 보면 어떨까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우선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인데 많은 학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거면 어릴 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비중은 나이가 들수록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기한 거는 주식은 단기 투자 1년이에요. 여기선 단기가 1년입니다. 여기서 주식을 단기로 1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역사적으로 52%에서 마이너스 37%의 베리에이션을 가져요. 진짜요? 리스크가 엄청나게 막 왔다 갔다 하죠. 난 생각보다 잘하고 있었네. 이 분산의 규모가 플러스 52부터 네네. 마이너스 37이니까 불확실성이 엄청난 거예요. 1년 정도면. 근데 만약 15년 정도를 보유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계속 올라가니까. 그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네. 주식의 지수는 계속 오르기 때문인데 물론 이건 미국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미국에 좀 국한될 수도 있지만 15년 이상 보유를 하면은 이 마이너스 수익률은 없어지고요. 최저가 4.2%가 되고 최고가 18.9%가 돼요. 뭔가 조금 그 불확실성이 좁아졌죠. 네네. 25년 이상 보유하면 17.3%에서 최저 5.9%의 수익률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주식은 위험 자산이지만 장기 보유할수록 변동성이 축소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증명된 문제예요. 수학적으로 주식 가격이
산출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 이걸 이제 통계에서는 IID라고 불러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불확실성을 계산해보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산이 낮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특정한 구간으로 약간 수렴을 합니다.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산이 줄어든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죠, 이게? 이해가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네네. 내가 어떤 ETF를 사고 1년 정도 지나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많이 내려갔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들고 한 15년 있으면 통계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전화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위험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상관관계가 작은 자산에 이렇게 분산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뭐 비슷한 거 하지 말고 좀 상관없는 것들을 해서 뭐 베타 개수를 보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분산 효과는 이 롱텀 시나리오에서는 공간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삼성전자를 하나 사고 뭐 반대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식품주를 하나 사고 이렇게 상관계수가 좀 적은 애들을 모으는 건 공간 분산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분산에 대한 이런 이론들입니다. 하지만 롱텀에서 보면 공간 분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더 분산을 하죠? 주식 안에서? 시간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금 들듯이 주식을 사야 된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게 시간 분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앤서님이 삼성전자를 2020년에 하나를 샀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리고 2021년에 동일한 날에 하나를 더 샀습니다. 두 개의 수익률이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두 개의 수익률이 상관관계 없지 않나요? 전혀 없어요. 네, 없죠. 예를 들어서 8만 전자, 10만 전자 쭉 갑니다. 뭐 특정 연도에. 네. 신났죠. 그래서 다음 연도에 또 샀습니다. 그리고 6만 전자를 갑니다. 네. 그럼 두 개의 수익률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가는 방향은 비슷할 수 있죠. 어차피 추종하는 종목이 하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종목의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0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종목을 다른 시간에 매수하면 이거는 분산 투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 분산도 해야 되지만 시간 분산도 해야 된다가 롱텀 포트폴리오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 효과는 주식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뭐 채권, 금, 혹은 뭐 통화, 달러채 이런 것도 이 시간 분산의 효과를 모두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분산이라는 건 정말로 시간이 다를 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롱텀에서 봐야 돼요. 뭐 삼성전자를 월요일에 사고 수요일 날 또 사면 그건 시간 분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분기 뭐 1년 이런 단위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추종하는 종목이 똑같으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상관관계가 1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종목을 다른 시간에 사도 한 종목으로 합쳐지잖아요. 그쵸. 우리가 주식 그래프를 볼 때, 주식 수익을 볼 때. 근데 그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0에 가까워집니다. 서로 상관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롱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때 공간 분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산 투자에 대한 이론도 중요하지만 시간 분산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꼭 숙지해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뭐 주식 얘기를 좀 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 존버하라고. 존버하면 항상 이긴다. 뭐 그 얘기지?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자, 이게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주식을 장기로 보유하면 리스크가 감소한다고 했죠. 네? 점점 이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특정한 수익률의 한 10%쯤에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이걸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좀 더 멋있게 얘기를 하면 쇼폴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손실을 볼 확률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반대로 손실을 볼 확률이 줄어들수록 손실의 규모는 커집니다.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손실 리스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손실 규모는 커집니다.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손실을 볼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확률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손실을 볼 확률이 줄어들었는데 그 확률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니까 무조건 엣지 케이스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존버하라고가 아니고요. 네. 공간 분산과 시간 분산을 이용해서 최대한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간을 오래 보내면 주식은 비교적 안전하게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주식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주식에 대한 얘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주택입니다. 네. 주택 자산은 과연 롱텀에서 어떤 자산군인가?